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50일) 훌쩍 넘어도 바뀌지 않는 경상도 사투리. 어떻게 하나 생겨먹은 게 이런데. 투박한 어투에 육두문자 좀 섞어도 양심 많은 반듯하다 자부한다. 정치평론가 서영석의 좌충우돌 사설과 칼럼 비평. 당신의 공감을 기다린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첫 달째가 하는 건 도저히 그럴 수가 없고. 시작했어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영석 대표께서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막, 11시, 지금 몇 시에요, 지금? 김희주 아나운서 몇 시에 지금? 5분입니다. 5분, 11시 5분. 11시 정각이 시작인데.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죄송스럽습니다. 예. 자, 우리 서영석 대표님, 안 오실 거에 대비해서 잠깐 제가, 서두를 열었는데. 네. 자, 오늘 김희주 아나운서도 처음 보시죠? 예. 처음 뵙는 사람들이 아니네요. 예. 자, 오늘 이 프로그램 간략하게 좀 제가 기획한 사람으로서, 소개를 하자면은. 네. 서영석 대표의, 사설, 또 칼럼, 오늘자 신문, 그 칼럼의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그런 다음 그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평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달려오셔가지고 비평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저 계속 들으면서 왔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아주 첫날이라 개판입니다. 예. 개편을 해야 되는데. 예. 개편이 아니고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편할 게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이 개편이 아니라 개판이 됐습니다. 개판이라고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저 아침부터 계속 방송 들으면서 왔는데 전혀 개판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라디오 방송도요. 지상파의 예산을 몇백억씩 쓰는 지상파 방송도 개편을 하고 나면은 한 일주일은 개판 방송을 합니다. 전혀 부끄러울 게 아니니까. 자, 갑시다. 예. 자, 오늘 그 첫 번째 사설, 우리, 불통만 확인시킨 청와대 사과. 네. 이 사설을 한번 읽어보고. 주말에 정말 골 때렸죠. 17초 사과. 저와 서영석 대표님은 이따 3시에 다시 인사하도록 하고. 네. 자, 김희주 씨, 읽어주시죠. 흔히 사과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좋은 사과 잘하는 법 등의 지침을 보면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사과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사과는 반드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구체적으로 사과하라. 남의 탓을 하지 말라. 재발 방지 계획을 제시하라.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라 등이 바로 좋은 사과의 조건들이다. 청와대가 잇따른 인사 실패와 관련해 엊그제 허태열 비서실장 이름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청와대 사과는 이런 좋은 사과의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을까? 놀랍게도 청와대의 사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과의 조건을 철저히 역행하는 내용이었다. 네, 오늘 한겨레 신문의 사설 중에서 첫 대목입니다. 사설의 제목은 불통만 재확인시킨 청와대 사과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칼럼이 아닌지 이 사설의 첫 부분은요, 정말 방송 들으면서 새길 만한 대목입니다. 사과는 솔직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반드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빠르게 하면 할수록 좋다. 이건 정말 인생을 사는 지혜이기도 하죠. 요즘 보면요, 사과한다고 하면서 휴대폰에 문자로 미안해 이렇게 띡 하나 날리는 그런 풍속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방금 얘기 들었던 그런 사과의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과 정반대되는 형식의 사과를 했다. 이게 바로 청와대의 지난 주말 30일이었나요? 예. 김행 대변인. 김행 대변인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제가 12월 19일 작년 대선 전에 이제 워낙 그 종편에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기울어진 그런 자칭평론가들만 나와가지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아주 그냥 용배천가만 불러주다시피 하니까 이게 이제 청취자들 그때는 종편이니까 시청자죠. 시청자들한테 욕을 좀 먹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반대편 되는 사람도 불러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몇 번 나갔습니다. 나왔는데 MBN 아마 토론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명 씨가 상대방의 여성 타자로 나왔고, 그 다음에는 김행 대변인이 상대방의 여성 타자로 나왔었는데 아주 그냥 제가 박살을 내버렸죠. 그래서 토론 마치고 나가면서 김행 대변인이 저를 보고 그냥 눈을 부라리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자,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사과를 허태열 비서실장이 대신하고 그나마 김행 대변인이 대독하는 3단계 사과를 한 것부터 그렇다. 사과문 발표 시점인 토요일, 그것도 오후에 예정된 당정청 회의를 불과 3시간 정도 남겨둔 때였다. 사과의 주안점이 당정청 회의에서 제기될 새누리당 의원들의 책임자 문책론 등을 잠재우려는 데 있었던 만큼 정확히 말하면 사과의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었다. 더욱이 사과문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인사검증 체계를 강화하여 만전을 기하겠다는 딱 2문장이었다. 사과의 주체나 형식도 잘못됐고 진정성도 전혀 없는 부실 사과가 아닐 수 없다. 네, 여기까지요. 사실 이제 그 17초짜리 사과가 나오게 된 배경은 방금 그 우리 문희주 아나운서가 읽었던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제가 문희주가 아니고 김희주님이네요. 죄송합니다. 뭐 제가 원래 그래요. 김희주 아나운서가 읽었던 한겨레 신문의 사설에서 보던 것처럼 결국은 인사 실패에 대한 사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3쿠션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인사 실패의 책임자는 뭐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이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신성불가침의 존재니까 이게 옛날 그 군주론 이런 데 보면은 이 군주 왕이라 하면 무치 무결의 존재입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결함도 없는 존재죠. 그래서 이 왕이 사과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맞아주던 사람이 바로 그 대신들이죠. 사실 그 대통령제에서 총리를 두는 것도 그런 말하자면은 군주 시대의 유섭이 남아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못 지니까 대신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대신 총대를 메어주는 이런 건데요.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제 최고 실권자이자 직위상 대통령을 제외하고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허태열 비서실장입니다. 또한 허태열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과를 한다면은 허태열 비서실장이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도 이 허태열 비서실장이 직접 사과한 게 아니고 사과문을 만들어 가지고 김행 대변인이 대독하는 3단계 3쿠션 이제 사과를 했다 이런 건데요. 이런 사고 방식이 바로 욕을 먹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48%에게 지난 5년간 욕을 있는 대로 쳐드신
48%만은 아닐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명박을 이제 비난하고 비판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심지어 그 이명박마저 취임 나흘 만인가요? 3명의 장관이 잇따라 낙마를 하자 물론 이제 그때는 고소형 대각이라서 낙마를 했습니다. 예, 취임 나흘 만에 사과를 했어요. 물론 뻔뻔스러운 사과이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뭐 일말의이긴 하지만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 일말이라는 말을 붙인 게 바로 이명박의 뻔뻔스러움이죠. 일말이라는 것은 1호, 1%, 0.01%를 일말이라고 합니다. 0.01%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촛불 집회 때도 또 청와대 뒷산에 가서 그 시기 잡고 사과했다. 반성했다라는 사과를 했고 또 최근에 이제 퇴임하기 직전에 그 자기 형님 이상덕이가 깜빵에 가니까 또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군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에요. 잘못했으면은 자기 입으로 사과를 해야지. 왜 대독을 시킵니까? 대독을. 계속하세요. 더욱이 청와대는 이번 사과로 인사 책임론을 가름한다고 밝혀 인사 실패에 따른 책임자 문책 등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인사 시스템 강화 방안도 나온 게 없다. 오히려 청와대 안에서는 인사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 부족 탓이었다는 변명도 나오고 있다. 현 정권의 잇따른 인사 실패의 근본 원인은 박 대통령의 나홀로 수첩 인사, 하향식 낙점, 이를 군말 없이 따르는 참모진의 분위기 등에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사과를 보면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 의지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인사 실패가 계속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이유다. 사과를 잘했는지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과 받는 사람의 기분을 물어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과로 국민은 기분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더욱 상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하지 않은 것만 못한 사과를 한 셈이다. 국민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현 정권의 불통의 현 주소를 청와대 사과는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네. 방금 김희지 아나운서가 마지막 부분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지금 논평하고 있는 사설은 한겨레신문의 사설, 오늘자 사설입니다. 불통만 재확인시킨 청와대 사과입니다. 결국은 사실 이제 이명박 정권 때의 첫 번째 장관 인사 때보다도 더 심한 사실 5년간 좀 공부를 하고 배웠으면은 그 다음에 더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따따블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때는 3명의 장관이 낙마를 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세보니까 장관급 이상이 7명, 비서관까지 합치면 무려 11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 그리고 청문회를 간신히 통과해가지고 임명장을 받은 그런 박근혜 정권의 장관들도 보면은 아주 그냥 3종 세트는 거의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도 하도 이 이른바 우리나라 자칭 보수들 그중에서도 엘리트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 3종 세트 쉽게 얘기해서 뭐지? 3종 세트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 여하튼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땅 투기라든지 위장 전입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야말로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그나마 통과를 한 것이지 이명박 정권 때의 잣대만 들이댄다 손 치더라도 혹은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 시절의 잣대를 들이댄다면은 박근혜 정권의 장관들 중에서 살아남았을 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제 그래서 이 모든 잘못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져야 됩니다.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온갖 얘기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사를 누가 할지를 모르겠다. 비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첩은 심지어는 새누리당의 주요한 간부들도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책임은 온전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는 것이 방금 이 사설의 마지막. 자, 사과가 잘했느냐, 잘못됐느냐 따져보려면은 사과 받은 놈한테 물어보면 돼요. 야, 너 사과라고 생각해? 아마 이런 짓 하면요. 다들 이런 개 같은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올 겁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정말 개 같다는 생각이 이러면 또 이 동물 애호가들한테 욕먹는데 개 말고 뭐 없나 쥐 같다 라는 개라는 말 취소합니다. 여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에휴 참 사실 이런 식의 그 논평 이명박 시대 5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5년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참 눈앞이 캄캄합니다. 예, 오늘 라디오 비평의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오늘 좀 늦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국민TV의 사무실은 공덕동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방송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해화동의 벙커원 녹음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소가 바뀌면요, 전 꼭 지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5분 지각을 해서 눈총을 받았습니다. 김영민 교수가 평소에 이 화를 전혀 안 내는 사람인데 쳐다보는 눈길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늦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고르지를 못해가지고 오늘은 한겨레신문 사설로 그냥 때우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 집에서 한겨레신문을 봅니다. 그래서 집에서 신문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전철 타고 오다가 결국은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을 볼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은 한겨레신문 사설만 갖고 하는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한마디를 한다면은 제가 신문 사설들을 많이 봅니다. 신문 사설 보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이거 돈 내고 신문 구독하는 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한겨레신문도 한 달에 15,000원인가 줘요. 예, 그래서 모든 신문을 다 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미디어 다음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뉴스 첫 화면을 들어가면요. 맨 아래에 이 분야별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맨 뒤쪽에 가면요. 사설, 칼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설을 탁 누르면은 각 언론사 이른바 중앙국외지라고 그러죠. 예, 경향, 한겨레, 그다음에 국민, 뭐 세계, 그다음에 뭐 조중동 어쩌고 문화일보도 신문인가? 하여튼 이제 이런 신문들의 사설과 문화일보 계열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타임스, 전자신문 뭐 이런 데 사설이 주르륵 올라옵니다. 이걸 보면 되고요. 그리고 신문은 이제 주로 한겨레신문 사설만 봐요. 경향신문 사설은 한겨레신문 사설하고 비슷한데 경향신문 논설위원들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논설의 수준은 한겨레신문이 약간 낮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사설을 열심히 보는 저 같은 사람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바쁘면 경향신문 사설은 잘 안 봐요. 그 얘기는 한겨레신문 사설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얘기거든. 아마 조중동을 보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로 다 해결이 되니까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사설 잘 안 보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으려면은 논설위원실에서 아이템의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논리를 풀어나가는 글의 기교나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논설위원들에게 자질 함양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독서를 하게 한다든지. 사실 논설위원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칼럼이나 자기가 그날 맡은 논설을 쓰는 것 제외하고는 그냥 풀어놔야 됩니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밥이나 같이 먹으러 하고 그렇게 하면 논설위원들 실력이 향상이 안 돼요. 지 맘대로 독서하고 지 맘대로 밖에 나가서 놀게 하고 자기 맘대로 어디 세미나에 참석하게 하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해외 출장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이 논설위원도 사실은 뭐 나이가 조금 덜은 기자일 뿐이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을 해야 좋은 사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겨레신문이라는 신문 자체가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100% 마음에 드는 거는 국민TV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겨레신문이 그래도 한 단계 위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겨레신문 보고본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겠죠. 취소합니다. 자, 두 번째 사설
박 대통령 4.3 사건 완전 해결 약속 지키길. 김혜지 아나운서 첫 두 문장부터 읽어주시죠. 1948년 4.3 사건으로 당시 전체 제주도민의 10% 정도인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희생됐다. 정부가 낸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 중 10살 이하가 5.8%, 61세 이상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만 봐도 4.3 사건은 좌익 세력 토벌이라기보다 사실상 무고한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학살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제주도민에게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4.3 사건이 모레 65주년을 만든다. 시기적으로 제주의 4.3은 화려한 유채꽃과 벚꽃의 향연 뒤에 찾아온다. 이런 무자비한 대비 때문에 제주 사람의 마음은 더욱 아리다. 올해는 4.3 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이 전국에서 큰 관심 속에서 상영되고 있는 터여서 4.3 문제 완전 해결에 대한 제주도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네. 지금 우리 김희지 아나운서가 읽어준 사설은 한겨레 신문의 사설 박 대통령. 박 대통령 하면은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이 나죠. 으슬으슬합니다. 이 박 대통령 4.3 사건 완전 해결 약속 지키길이란 사설의 첫 부분입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뭐 주원보원 할 필요도 없이 4.3 사건은 정말 우리 민족사의 아픈 기억이 있죠. 이념의 대립 때문에 오로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학살과 포복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게다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남북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아픈 기억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대사의 아픈 추억이자 비극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4.3 사건은 그야말로 공권력이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서 무고한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학살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참 우리나라에서는 빨갱이 하면은 모든 게 통용되던 시대가 있었죠.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시대까지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환, 노태우 때도 그랬죠. 빨갱이라고 타이틀 붙이면 만사행통입니다. 예. 뭐 최근에 그 긴급조치 위반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대법원 재심에서 결국 무죄로 선고받은 사람 기억도 납니다. 길 가다가 뭐 가해인가 뭐인가 뭐 하여튼 뭐에 대해서 교육제도에 대해서인가요? 교과 과정에 대해서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었죠. 아니지 선생님이 아닌데 여하튼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학생이 신고를 하고 학생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선생이 그때 그 중앙정보부 얘기를 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야말로 존나게 주워 맞으면서 빨갱이임을 자백시키고 그렇게 해서 깜빵에 갔다 온. 근데 사실 이제 지금은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낫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는 이 빨갱이가 연좌제였어요. 빨갱이 혐의로 깜빵 3년 갔다 왔다. 그럼 3년만 끝내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종치는 겁니다.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그런 연좌제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1950년 전쟁 과정이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지리사회에서는 실제로 빨치산이 활동을 하고도 있었고요.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도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학교에 불이 납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님이 숙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 불이 나요. 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빨갱이다 이거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 빨갱이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6.25 전쟁이 나기 직전에 풀려나와가지고 살았습니다. 빨갱이 혐의로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전쟁 때 피난 가면서 뭐 다 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빨갱이 혐의로 죽을 뻔했던 저희 선친 이번에는 또 전쟁의 와중에서는요
진짜로 빨치산들한테 붙들려 가요. 그게 짐꾼으로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 참 무용담처럼 얘기해 줬던 때가 어제 같습니다. 누워있으면은 이제 아버지가 말이다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빨갱이 혐의로 이제 이 교도소를 갔다가 무죄로 풀려나가지고 바로 전쟁이 났죠. 그리고 지리산에 빨치산들이 이 북한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주 그냥 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을 점령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몽땅 붙들어서 이른바 그 빨치산들의 짐꾼으로 이제 끌고 가죠. 저희 아버님도 거기에 또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한밤중에 산길을 오르다가 목숨을 걸고 떼굴 굴렀대요. 도망을 간 거죠. 그랬더니 막 총소리가 빵빵빵빵빵빵 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도 막 사실 산길 밤에서 굴러떨어지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떼굴 굴러가지고 저 밑에 계곡에 처박혔는데 찾다가 이제 못 찾으니까 갔어요. 밤에 못 찾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토벌군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갔더니 그 짐 끌고 갔던 사람들 몽땅 다 싸 죽이고 빨치산들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실 4.3 사건 때는 그야말로 무고한 시민들이고 그 반대로 또 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뭐 한때 또 빨갱이 혐의로 들어가서 뭐 돌아가실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빨치산한테 끌려가가지고 또 죽기 직전에서 살아오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참 정말 우리 현대사의 비극들이죠. 특히 4.3 사건은 그 규모의 크기라든지 게다가 관이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우리 현대사의 숙제이자 커다란 해결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광범위한 해결을 약속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진행돼 오다가 이명박 때부터 이제 좌초이기를 걷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5년간 4.3 관련 그 후손들이 불만이 그냥 팽배일 대로 팽배 있었어요. 근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3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사건으로 그동안 정부의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부족했다. 국가 추모기념일 제정을 비롯해서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가질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아마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제주도 가서 유세했을 때 그 녹취록을 보면 육성어로 그 약속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번 4.3 위령제에는 참석을 안 한답니다. 5.18 관련해서 이명박이 한 번도 참석 안 했나? 한 번 했나? 여하튼 그 행태가 지금 다시 반복될 기미를 보이는 거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남북 분단과 반공 냉전의 엄혹한 분위기 때문에 말을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됐던 이 사건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권 때인 2000년 1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부터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 정부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국가 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노 대통령은 2006년엔 직접 위령제에 참석해 재차 사과를 했다. 제주도민으로선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큰 위로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급격히 식었다. 뉴라이트 단체 등이 4.3 사건이 좌파 진영에 의해 미화됐다고 공세를 취하고 이 대통령은 유족들의 요청에도 임기 내내 한 차례도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은 4.3을 잃어버린 5년이었다. 네.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을 한겨레 신문의 사설 박 대통령 4.3 사건 완전 해결 약속지키길 이 사설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 살아계셨을 때 4.3 해결은 그 실마리를 찾았고 그리고 해를 걷어갈수록 특별법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4.3의 희생자들, 그 희생자들의 후손에 대한 그야말로 일말의 보상이라도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5년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5년이었죠. 이미 이 정부에 의해서 특별법이 제정된 5.18 광주에 대해서도 참배를 거부하고 했던 그런 정권이니까 4.3에 대해서는 일러 못하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의 이른바 자칭 보수들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좋아요. 좌파, 국가안보 이런 이야기들이 보수만의 가치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가치이기도 해요. 그런 우리 모두의 가치임을 그야말로 실천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설득을 하려면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좀 자칭 보수란 인간들 저는 오히려 수구 꼴통에 가깝다 뭐 이렇게 봅니다만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손톱만큼도 인정을 하지 않고 남의 실수나 자기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자기의 눈깔에 들어가 있는 게 대들보라면은 남의 눈에 있는 것은 티끌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침소봉대하고 마치 그것이 전무인 것처럼 떠드는 이런 저질스러운 수준, 이런 보수들의 그야말로 수준 이하에 저는 절망하는 겁니다. 보수의 수준이 높아야 돼요. 예,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많은 문제가 있고 그야말로 전 세계의 깡패로 군림하는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보수와 진보, 물론 뭐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은 대한민국이나 별 다를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최저치 최소 수준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꼴통들보다는 수준 높아요. 물론 뭐 그런 수준이라는 게 하루 이틀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은 갈등과 그런 갈등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뭐 생기는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보수들, 자칭 보수들, 특히 이 4.3 문제를 가지고 떼를 쓰고 있는 이념형 보수들, 종북 어쩌고 하고 입만 주둥아리만 열면은 타령하는, 종북 타령하는 이런 인간들은 정말 수준을 높일 고민부터 좀 하세요. 수준을 높여야 그런 주장들이 다른 국민들에게 이해를 받는 겁니다. 수준이야 완전 저질들 보세요. 보면은 뭐 종북 좌빨 뭐 미디어 다음 퇴출 뭐 그런 걸 아이디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야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뭐 이명박 쥐새끼 이런 아이디를 옛날에도 많이 썼어요. 그런 사람들 또 반성해야 됩니다. 이제 이명박은 끝났어요. 박근혜 퇴출이라고 하세요. 자, 하여튼 이제 이 수준을 좀 높이라는 건데 4.3 사건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후보 시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완전한 해결을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 지키라 이거예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자, 마지막 사설합 읽고 일단 끝내기로 하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대통령 후보로서 제주도를 방문해 4.3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사건으로 그동안 정부에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부족했다. 국가 추모기념일 제정을 비롯해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가실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일제히 제주도 거리에 4.3 완전 해결이라고 쓴 펼침막을 내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신이 강한 제주에서 박빙의 승리를 거둔 데는 이런 공약이 크게 작용했다. 지금 제주도민은 박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그의 참석을 4.3 완전 해결이란 공약의 이행의 첫걸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지금까지 읽은 사설이 바로 박 대통령 4.3 해결, 4.3 사건 완전 해결 약속 지키기라는 한겨레신문의 사설입니다. 자, 약속 지키세요.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공약이 뭐 지켜지리라고 우리 순진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 이 얘기예요. 한겨레신문 박근혜 대통령 안 보시죠? 참 그게 문제입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의 신문도 봐야 됩니다.
더불어 행복